1627년 정묘호란 이후 조선이 누린 9년의 평화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1636년 스스로 황제에 오른 홍타이지에게 친명 정책을 고집하는 조선은 명나라와의 결전을 앞두고 반드시 도려내야 할 등 뒤의 칼이었습니다. 조선이 성리학적 자존심을 택하며 굴복을 거부하자 외교가 끝난 자리에는 오직 잔혹한 군대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명분과 생존이 충돌하며 병자호란이라는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조선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으며 이 비극을 피할 방법은 정녕 없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어쩌다 조선의 방패는 이토록 허무하게 부서져 버린 것일까요? 그 치명적인 균열은 전쟁이 터지기 10여 년 전 인조 정권 스스로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정 직후 인조 정권의 피해망상과 권력욕은 국가 방어선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참사를 낳았다. 1624년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 이괄은 당시 평안도 일대에서 조선의 최정예 북방 수비군을 지휘하던 맹장이었다. 인조와 서인 정권은 영모의 의심만으로 이괄의 아들을 압송하려 했고 이는 곧 반란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괄이 이끄는 1만 명이 넘는 북방 정예군은 남하하여 한양을 점령했다. 인조는 공주로 달아나는 추태를 보였다. 반란은 결국 진압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후금의 침략을 막아낼 유일한 방패였던 북방의 정규군과 노련한 지휘관들이 조선군의 손에 의해 괴멸되었다. 후금과 국경을 맞댄 평안도와 함경도의 방어망은 백지 상태가 되었고 살아남은 반란군 잔당들은 후금으로 달아나 조선의 텅 빈 방어 상태와 내부 분열을 낱낱이 밀고 했다. 지배층의 권력 암투가 국가의 군사 안보를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해체해버린 것이다. 방어선이 붕괴된 최전방의 백성들은 철저히 버려졌다. 당시 조선의 군역 제도는 완전히 썩어 있었다. 양반은 군역을 면제받았고 국방의 의무는 오직 힘없고 가난한 평민들의 몫이었다. 평민들은 직접 군대에 가는 대신 포목을 바치는 방군 수포제로 군역을 대신했으나 관리들은 이미 죽은 자에게 세금을 맡기는 백골징포와 갓난아기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황구첨정을 일삼았다. 거둬들인 군포는 무기를 벼리거나 군량을 비축하는 데 쓰이지 않고 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장부상의 군대는 수만 명이었으나 정예군이 빠져나간 국경을 지키는 것은 훈련받지 못한 농민과 노약자들이 태반이었다. 남이흥과 같은 맹장들이 안주성 등에서 피를 토하며 결사항전했으나 국가의 지원이 끊긴 고립된 저항만으로는 거대한 눈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 보급망은 존재하지 않았고 창고는 비어 있었다. 전쟁이 나기도 전에 백성들은 이미 지배계급의 착취 시스템에 의해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조선의 외교적 망상을 보여주는 최악의 기생충이 등장한다. 바로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다. 요동에서 후금에 패배한 모문룡은 병력을 이끌고 조선의 영토인 평안도, 철산 앞바다의 가도에 주둔했다. 그는 후금의 배후를 친다는 명목으로 주둔했으나 실제 전투는 회피한 채 조선 조정에 막대한 식량과 군수물자를 요구했다. 인조 정권은 부모의 나라에서 온 장수를 대접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평안도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 모문룡에게 바쳤다. 모문룡의 군대인 문도들은 조선의 민가를 약탈하고 짐승처럼 백성들을 학살하며 부녀자를 겁탈했다. 그럼에도 조선의 사대부들은 모문룡을 삼국의 장군이라 칭송하며 그들의 범죄를 묵인했다. 평안도의 백성들은 후금의 말발굽이 아닌 조선 조정이 신처럼 떠받드는 명나라 군대에 의해 먼저 짓밟히고 도륙당했다. 지배층의 이념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민중은 식량 공급용 고기방패로 소모되었다. 1626년 만주 벌판의 판도가 다시 한번 요동쳤다.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가 사망하고 그의 8번째 아들 홍타이지가 새로운 칸의 자리에 올랐다. 홍타이지는 아버지보다 훨씬 냉혹하고 계산적인 전략가였다. 그는 궁극적인 목표인 명나라 정벌을 위해 든든한 후방 확보가 필수적임을 꿰뚫어 보았다. 홍타이지의 눈에 비친 조선은 명나라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가도의 모문룡에게 물자를 대주며
후금의 뒤통수를 노리는 성가신 골칫거리였다. 더구나 후금 내부는 극심한 흉년과 물자 부족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홍타이지에게 조선은 후방의 안보 위협을 제거함과 동시에 부족한 식량과 노예를 약탈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완벽한 사냥감이었다. 외교적 유연성은 거세되었고 군사력은 증발했으며 백성들의 피와 살은 명나라, 군대와 부패한 관료들의 입으로 들어갔다. 지도부는 사대명분이라는 환각에 취해 다가오는 폭풍의 파괴력을 전혀 가늠하지 못했다. 모든 멸망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1627년 정월, 홍타이지는 아민에게 3만 명의 기병을 내어주며 압록강을 넘으라 지시했다. 1627년 정월, 얼어붙은 압록강을 밟고 아민이 이끄는 3만 명의 후금 기병이 조선 땅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정묘호란의 시작이었다. 국경의 방어선은 종잇장처럼 찢겨나갔다. 이괄의 난으로 정예군과 유능한 지휘관들이 이미 증발해버린 조선의 북방 수비대는 후금군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기동력을 앞세운 후금군은 성을 하나하나 함락시키는 대신 조선군의 거점들을 무시하고 최단 경로로 남하했다. 적의 말발굽 소리가 닿기도 전에 방어 책임을 맡은 지휘관들은 병력과 백성을 버리고 가장 먼저 도망쳤다. 조선 사대부들이 신처럼 떠받들며 막대한 군량미를 쏟아부었던 가도의 모물룡은 어땠는가. 후금군이 공격해오자 그는 요동 수복익이라는 거창한 명분은 내다 버리고 조선 백성들을 방패막이로 내던진 채 재빨리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달아났다. 조선의 피와 고열을 짜내 먹여 살린 부모의 나라 장수는 실전이 벌어지자 가장 먼저 도주하는 비겁자에 불과했다. 환상에 기반한 외교의 대가는 참혹했다. 한양에 다급한 전갈이 닿자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짐을 싸서 강화도로 피난을 떠났다. 도성은 버려졌고 피난을 떠나지 못한 수십만 명의 평민들은 후금군의 칼날 아래 짐승처럼 도륙당하거나 사슬에 묶여 노예로 끌려갔다. 국가가 백성을 버린 것이다. 그러나 파죽지세로 남아하던 후금군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3만 명의 기병이 장기전을 치를 보급품이 턱없이 부족했고 배후에 남겨둔 명나라의 군대가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다. 애초에 홍타이지의 침공 목적은 조선의 완전한 점령이 아니었다. 명나라와의 전면전을 앞두고 후방의 위협을 제거함과 동시에 조선을 약탈하여 극심한 내부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이 냉혹한 계산과 조선 조정의 비겁한 생존 욕구가 맞아떨어지면서 양측은 화약을 맺게 된다. 강화도에서 체결된 조약에 따라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후금이 형, 조선이 아우가 되는 굴욕적인 조건이었다. 조약 체결 직후 후금군은 철수했지만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철수하는 길목에 눈에 띄는 조선 백성들을 모조리 사냥하듯 포획해 만주로 끌고 갔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지 못한 대가는 오롯이 짓밟힌 민중의 몫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인조 정권은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기는커녕 더욱 깊은 이념적 환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들은 맹약을 맺은 것을 전술적 후퇴이자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하며 정신승리에 몰두했다. 후금은 형제의 예를 요구하며 매년 막대한 양의 은, 인삼, 말, 포목을 세공으로 바칠 것을 강요했다. 이 가혹한 경제적 부담은 철저하게 농민들의 뼈를 깎아 충당되었다. 양반 지배층은 단 한 푼의 재산도 내놓지 않았고 가혹한 조세를 징수해 후금에 바치는 물자를 채워 넣었다. 겉으로는 후금을 금수만도 못한 오랑캐라 욕하면서도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국 백성의 고열을 짜내 오랑캐의 아가리에 쑤셔 넣는 위선과 촌극이 9년 동안 매년 반복되었다. 이 굴욕적인 9년의 평화 기간 동안 두 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극단으로 갈라졌다. 홍타이지는 내몽골 지역을 무력으로 굴복시키며 원나라 황제의 옥새를 손에 넣었다. 몽골 기병을 대거 흡수하여 기동력과 군사력을 배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 출신의 기술자들을 등용해 당시 최신식 대포인 홍위포까지 자체 생산하기 시작했다. 후금은 더 이상 기동력만 뛰어난 변방의 야만족이 아니었다. 강력한 화력과 거대한 영토, 체계적인 관료제를 갖춘 거대한 제국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반면
조선은 제자리걸음조차 하지 못하고 기괴할 정도로 퇴보했다. 무너진 국방 시스템을 재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조정에서는 붕당 간의 권력 투쟁과 탁상 공론만이 난무했다. 후금의 사신이 한양에 올 때마다 사대부들은 그들을 길거리에서 모욕하거나 암살하려는 치기 어린 행동으로 불필요한 외교적 긴장만 고조시켰다. 실질적인 군사력이나 보급망은 단 하나도 정비하지 않은 채 오직 입과 붓으로만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전쟁을 혐오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할 능력은 없고 자존심은 높으나 싸울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기형적인 상태였다. 1636년 명나라는 내부의 거대한 농민 반란과 부정부패로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대륙의 패권을 장악할 준비를 마친 홍타이지는 더 이상 과거의 느슨한 형제 관계에 만족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국호를 대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에 오를 계획을 세웠다. 이는 동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완전히 박살내고 새로운 질서의 정점에 서겠다는 선언이었다. 새로운 제국의 출범을 앞두고 홍타이지는 조선에 최후 통첩을 보낸다. 형제가 아닌 군신, 즉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고 명나라와의 모든 관계를 끊으며 자신의 황제 직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타협을 위한 외교적 요구가 아니었다. 조선의 국가적 정체성을 버리고 완전한 항복을 하라는 명령이었다. 1636년 2월 후금의 사신 용골대와 마부대가 홍타이지의 존호 표문을 들고 한양에 나타났다.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려는 홍타이지의 계획을 알리고 조선 역시 그를 황제로 추대하는 행렬에 동참하라는 노골적인 강요였다. 이는 더 이상 조선을 아우의 나라로 두지 않고 완전한 복속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이었다. 조선 조정은 즉각 발칵 뒤집혔다. 조정의 여론은 청나라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척화파와 일단 화의를 맺어 국가의 보존을 도모하자는 주화파로 나뉘었다. 그러나 이것은 건전한 정책 토론이 아니었다. 김상원을 위시한 척화파 사대부들은 오랑캐의 사신을 참수하고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그들에게 오랑캐를 황제로 인정하는 것은 성리학적 우주관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들의 강경론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전쟁을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군사적, 병참적 대안은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명분이라는 마약에 취해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다.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 병사들에게 먹일 식량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얼어붙은 국경을 지킬 군기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배제된 채 오직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크고 도덕적으로 우월한가를 겨루는 이념의 구판만이 조정에서 벌어졌다. 최명길 등 소수의 주화파가 전쟁의 참혹함을 경고하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그들은 오랑캐에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몰려 철저히 짓밟혔다. 인조 역시 자신의 권력 기반인 서인 사대부들의 눈치를 보며 강경론에 편승했다. 결국 조선은 후금 사신들의 접견을 거부하고 팔도의 방어령을 내리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감행했다. 이러한 조선의 외교적 거부는 1636년 4월 만주 심양에서 열린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식에서 극한의 충돌로 나타났다. 국호를 대청으로 선포하는 이 거대한 제국의 출범식에서 주변 모든 부족과 국가의 사신들이 홍타이지를 향해 엎드려 삼괴국어 두례를 행했다. 그러나 조선의 사신 나덕헌과 이왁은 끝내 꼿꼿하게 서서 절을 거부했다. 청나라의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 목을 짓누르고 강제로 무릎을 꿇리려 했으나 이들은 바닥에 쓰러질지언정 스스로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사신 개인의 절개는 굳건했으나 이는 홍타이지에게 더 이상 외교적 수단으로는 조선의 굴복을 얻어낼 수 없다는 명백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홍타이지의 계산은 냉혹하고 정확했다. 대륙의 패권을 쥐고 명나라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는 배후에서 끊임없이 명분론을 들이밀며 적대감을 표출하는 조선을 철저히 짓밟아 후방의 불안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해야만 했다. 조선의 거절은 홍타이지에게 무력 사용의 명분과 전략적 타당성을 동시에 쥐어준 셈이 되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지만
조선의 대비 태세는 절망적인 수준을 넘어 기만적이기까지 했다. 조선 조정이 채택한 방어 전략은 산성 방어 체제와 청야 전술이었다. 적이 침공해 오면 평지의 모든 식량과 시설을 불태우고 험준한 산성으로 백성들을 대피시켜 적의 보급을 끊고 장기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철저하게 실패가 예정된 기만극이었다. 국가는 백성들에게 산성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지만 정작 그 산성 안에는 백성들이 버틸 식량도 추위를 견딜 방한 장비도 적을 공격할 무기도 제대로 비축해 두지 않았다. 양반 지배층은 평상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들의 창고만 불렸을 뿐 국가 안보를 위한 병참 시스템은 방치했다. 결국 청야전술은 적이 오기도 전에 조선의 백성들 스스로 생존 기반을 파괴하고 굶주림과 추위가 깃다리는 산속으로 들어가 서서히 죽어가라는 억지에 불과했다. 국가는 민중에게 생존을 담보해주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 1636년 12월 초 압록강의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붙자 홍타이지는 1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다. 병자호란의 발발이었다. 이번 침공은 정묘호란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청나라는 8기군을 주축으로 몽골 기병과 한족 포병 그리고 홍위포로 무장한 포병대까지 망라된 당대 동아시아 최고의 정예 연합군이었다. 청나라 선봉장 마부대가 이끄는 기병대는 조선군의 산성방어 전략을 철저히 조롱했다. 그들은 길목을 지키고 있는 조선의 주요 산성들을 공격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국경의 방어선에 묶여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하루에 수십 리를 주파하는 압도적인 기동력으로 오직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만을 향해 내달렸다. 이 단순하고도 파괴적인 전술 앞에 조선의 방어망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산성에 틀어박힌 조선의 지휘관들은 성 아래로 무서운 속도로 통과하는 청군을 바라보며 아무런 요격도 하지 못한 채 공포에 떨었다. 평지에 남겨진 백성들은 방어할 군대조차 없는 상태에서 청나라 기병의 짓밟힘 아래 그대로 노출되었다.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고 저항할 힘이 없는 노약자들은 도륙당했으며 건장한 남녀는 밧줄에 묶여 끌려갔다. 더욱 참담한 것은 조선의 붕괴된 정보망이었다. 전방의 위급한 상황을 한양에 알려야 할 봉수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파발만은 청나라 기병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중간에 차단되었다. 압록강을 넘은 적이 불과 며칠 만에 개성을 돌파했음에도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적이 턱 밑까지 다가온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12월 14일 청군의 선봉대가 한양 근교인 홍제원까지 들이닥쳤다는 비보가 마침내 대궐에 전해졌다. 그제야 인조와 조정은 혼비백산하여 피난길에 올랐다. 원래의 계획은 왕실과 조정이 과거 몽골의 침입을 버텨냈던 천혜의 요새 강화도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세자빈과 왕대비 등 왕실 일족이 먼저 강화도로 향했고 인조 역시 뒤따라 대궐을 나섰다. 그러나 숭례문을 빠져나와 강화도로 향하는 길목은 이미 마부대의 기병들에 의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 퇴로가 끊겼다는 보고에 인조는 말머리를 돌려 남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엄동설안의 눈보라를 뚫고 쫓기듯 내달린 끝에 인조 일행이 간신히 도착한 곳은 한양 동남쪽에 고립된 산성인 남한산성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도피였다. 왕을 호위하여 산성에 들어간 병력은 1만 3천여 명에 불과했고 식량은 겨우 50일을 버틸 분량밖에 없었다. 병사들에게 지급할 겨울 군복은 창고에 없었으며 방어용 무기마저 턱없이 부족했다. 수십 년간 맹목적인 명불론을 부르짖으며 전쟁을 자초했던 사대부 지배층은 정작 적이 들이닥치자 굶주림과 혹한이 지배하는 비좁은 감옥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꼴이 되었다. 성문이 굳게 닫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홍타이지가 이끄는 청나라의 본대가 남한산성 아래에 도착했다. 수만 개의 횃불이 산성을 겹겹이 포위하며 붉은 띠를 둘렀다. 밖으로 나갈 수도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완벽한 도간에 든 쥐의 신세, 명분과 허영으로 국가를 병들게 한 조선 지배층의 아집은 이제 남한산성의 차가운 돌벽 안에서 가장 잔혹한 형태의 현실적 심판을 마주하게 되었다.
남한산성의 겨울은 청나라의 칼날보다 먼저 조선의 민중을 도륙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1만 3천여 명의 병사들은 얇은 베옷 한 벌에 의지해 성벽을 지켜야 했다. 국가는 이들에게 방한복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지급할 물자가 없었다. 밤이 되면 병사들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서로의 몸을 부둥켜 안았으나 아침이 밝으면 얼어붙은 시신으로 발견되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화승총을 쥐 손가락은 총여에 얼어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발가락은 동상으로 썩어 문드러졌다. 그러나 이 끔찍한 생지옥 속에서도 조선의 신분제는 견고하게 작동했다. 얼어 죽는 것은 언제나 성벽 위로 내몰린 평민과 노비들이었다. 양반 관료들과 지휘관들은 성곽 안쪽의 온돌방에서 화로를 껴안고 추위를 피했다. 비축된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자 병사들의 배급량은 하루쌀 한 줌으로 줄어들었고 이마저도 흙과 모래가 섞여 있었다. 굶주림에 지친 군졸들이 말을 잡아먹고 심지어 나무 껍질과 가죽을 뜯어먹는 상황에서도 고위 관료들의 밥상에는 여전히 고기와 따뜻한 밥이 올랐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지배층은 자신들의 특권을 단 한 치도 내려놓지 않았다. 병사들에게 산성은 적을 막아내는 요새가 아니라 굶주림과 추위로 자신들을 서서히 오가매는 거대한 처형장이었다. 성밖의 참상은 남한산성 내부의 고통을 뛰어넘었다. 청나라는 보급부대를 따로 운영하지 않았다. 현지조달, 즉 무자비한 약탈이 그들의 기본 병참 전술이었다. 12만 명의 청군과 수만 마리의 전투마가 먹어 치울 식량을 구하기 위해 청나라 기병들은 경기와 충청 일대의 조선주 민가를 이 잡듯 뒤졌다. 평시에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던 조선의 양반 지배층은 적이 들이닥치자 백성을 버리고 가장 먼저 산속 깊은 곳이나 섬으로 달아났다. 방패막이 없이 버려진 평민과 천민들은 청군의 사냥감이 되었다. 곡식은 남김없이 약탈당했고 반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갔다. 청군은 포획한 조선의 남녀노소를 줄줄이 엮어 짐승처럼 끌고 다녔다. 조선의 산천은 버려진 백성들의 피와 비명으로 얼어붙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남한산성의 조정은 기괴한 이념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매일 아침 어전 회의에서는 주화파 최명길과 척화파 김성원이 목청을 높여 싸웠다. 최명길이 청군 진영에 보낼 항복의 국서를 작성하면 김상원이 이를 찢어버리며 통곡했다. 김상원을 비롯한 척화파 사대부들은 여전히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춘추대의를 부르짖으며 결사항전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결사항전에는 전략도, 전술도, 보급 계획도 없었다. 병사들의 손발이 썩어 들어가고 백성들이 도륙당하는 현실은 그들의 관념적 도덕률 앞에서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들의 명분론은 국가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훗날 반정의 주역으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역사적 평가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다. 포위망에 갇힌 인조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팔도에 내린 근왕의 조서, 즉 왕을 구하기 위해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구원군뿐이었다. 실제로 각지에서 수만 명의 근왕군이 집결하여 남한산성을 향해 진격했다. 그러나 이 구원군들은 훈련받은 정규군이 아니었다. 장부상의 군사수를 채우기 위해 급하게 징집된 농민들이 대부분이었고 낫과 몽둥이를 든 자들도 수두룩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지휘관들의 무능이었다. 혈통과 당파에 의해 자리를 꿰찬 양반 지휘관들은 실전 경험이 전무했으며 병력의 기동과 병참 라인을 통제할 능력조차 없었다. 이 조선군의 구조적 무능이 빚어낸 최악의 참사가 1637년 정월 초에 벌어진 쌍령 전투다. 경상도 좌수사 허완과 우수사 민영이 이끄는 무려 4만 명의 근왕군이 경기도 광주의 쌍령에 진을 쳤다. 남한산성을 구원할 조선의 최대 병력이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군대를 막아선 청나라 군대는 불과 300여 기의 기병이었다. 결과는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자 자멸이었다. 화승총으로 무장한 조선군은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지휘체계의 부재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다. 훈련받지 못한 병사들은 청군 기병 수십 명이 돌격해 오자 공포에 질려 일제히 사격을 퍼부었다. 화약은 순식간에 바닥났고
탄약을 재장전하는 훈련조차 되어 있지 않아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화약고에 불이 붙어 폭발하면서 조선군 진영 한가운데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다. 적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다 아군에게 짓밟혀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지휘관 허완과 민영 역시 도주하는 아군의 군합 아래 짓밟혀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 4만 명의 조선군은 단 300명의 청군 기병 앞에서 하루 만에 연기처럼 증발해버렸다. 쌍용, 전투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썩어빠진 군사제도와 무능한 지배계급이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어떻게 국가방위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재였다. 이 패전으로 남한산성을 구원할 외부의 희망은 완전히 괴멸되었다. 바깥의 구원군을 모두 짓밟은 홍타이지는 이제 남한산성의 숨통을 끊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1637년 정월 중순 청군은 명나라 기술자들을 동원해 제작한 최신식 공성 무기인 홍위포를 남한산성 주변의 고지대로 끌어올렸다. 망월봉을 비롯한 인근 삼봉우리에 배치된 수십 문의 홍위포가 일제히 산성을 향해 불을 뿜었다. 굉음과 함께 쏘아진 육중한 쇳덩어리들이 남한산성의 성벽을 강타했다. 돌이 깨져나가고 파편이 튀며 성첩이 무너져 내렸다. 포탄이 행궁 근처까지 날아들어 전각의 지붕을 부수자 남한산성 내부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화살과 조총만으로 싸우던 조선군에게 성벽을 직접 파괴하는 홍위포의 파괴력은 충격 그 자체였다. 산성이라는 물리적 방어막이 부서지는 소리는 조선 사대부들이 굳게 믿고 있던 중화사상과 성리학적 세계관이 박살나는 소리와도 같았다. 추위와 기아, 구원군의 전멸, 그리고 성벽을 파괴하는 적의 포격. 인조와 지배층이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은 이제 뼘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서둘러 성벽을 넘지 않았다. 그는 쥐를 몰아넣고 서서히 피를 말리는 고양이처럼 조선 조정이 스스로 내부에서 붕괴되어 항복 문서를 들고 기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렵 인조가 마지막 희망으로 삼고 있던 피난처 세자빈과 왕실 일족이 피신해 있던 강화도 앞바다에 청나라의 수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1637년 정월 조선 조정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최후의 보루는 강화도였다. 과거 몽골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바다를 건너지 못해 고려 조정이 수십 년간 항전할 수 있었던 천혜의 요새 인조와 사대부들은 청나라 기병 역시 바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안이라고 시대착오적인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강화도의 비극은 청군의 강대함 때문이 아니라 조선 지배층의 탐욕과 상상을 초월하는 무능에서 비롯되었다. 강화도 방어의 총책임자인 강도 검찰사 김경직은 당시 조정의 최고 실권자였던 영의정 김류의 아들이었다. 낙하산으로 최고 지휘관 자리에 오른 그는 전쟁이 발발하자 방어망을 구축하기는커녕 백성을 버리고 자신의 재산과 가솔들을 피난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핀난민들이 강화도로 들어가기 위해 나루터에 새카맣게 몰려들었을 때 김경직은 군선을 동원해 자신의 짐짝과 가재도구, 친인척들을 먼저 싣도록 명령했다. 배에 타려는 백성들은 군졸들의 칼등에 맞아 강물로 떨어졌고 얼어붙은 강변은 버림받은 민중들의 통곡 소리로 지옥을 방불케 했다. 섬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김경직의 만행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청군이 결코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라 장담하며 매일같이 기생을 길끼고 술판을 벌였다. 훈련받지 않은 늙은 병사들이 얇은 옷을 입고 해안가를 지키며 얼어 죽어가는 동안 지휘관은 따뜻한 방 안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권력을 뽐냈다. 지배 계급에게 전쟁이란 자신들의 기득권만 보존된다면 백성의 목숨 따위는 아무래도 좋은 그저 귀찮은 사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나라는 몽골과 달랐다. 홍타이지는 이미 명나라 수군 출신의 항복한 장수들과 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전을 준비해 둔 상태였다. 1637년 정월 22일 도르곤이 이끄는 청군은 징발한 작은 배들을 엮고 짬목을 만들어 강화도 앞바다인 염하를 건너기 시작했다. 청군의 홍위포가 불을 뿜으며 어모 사격을 가하자 해안을 지키던 조선군은
지휘 체계가 붕괴된 채 뿔뿔이 흩어졌다. 조선 수군에게는 판옥선이라는 훌륭한 전함이 있었으나 지휘관인 충청수사 강진우는 상부의 일관성 없는 명령과 지원 부족 속에서 고립되어 제대로 된 해전 한 번 치러보지 못했다. 강화도는 단 하루 만에 함락되었다. 청군이 성문을 부수고 들이닥치자 호언장담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김경직은 가장 먼저 나루터로 도망쳐 작은 배를 타고 육지로 뺑소니를 쳤다. 국가의 최고 지휘관이 왕실과 백성을 적의 아가리에 던져두고 홀로 목숨을 구걸한 것이다. 섬에 남겨진 자들의 운명은 참혹했다. 세자빈 강씨를 비롯한 왕대비, 대군들, 그리고 수많은 고위 관료의 가솔들이 줄줄이 청군의 포로로 전락했다. 청군은 왕실 일족을 인질로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화도로 피난 온 수만 명의 백성을 상대로 잔혹한 살육과 약탈을 자행했다. 양반가의 부녀자들은 청군에게 능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벼랑에서 몸을 던지거나 스스로 목을 맸다. 강물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떠오른 시신들이 서로 엉켜 흐름을 막을 정도였다. 조선 지배층이 그토록 굳게 믿었던 도피처는 그들의 부패와 무능이 만들어낸 거대한 도살장으로 전락했다. 정월 26일 강화도가 함락되고 왕실 일족이 포로로 잡혔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남한 산성에 닿았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홍위포의 포격 속에서도 억지로 버티고 있던 산성 내부의 심리적 방어선은 이 소식과 함께 완전히 붕괴되었다. 가장 역겨운 광경은 척화파 사대부들의 태도 돌변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랑캐와 싸워 죽는 것이 중화의 의리를 지키는 길이라며 결사항전을 부르짖던 대신들은 강화도에 피난시켜둔 자신들의 아내와 자식들이 청군의 노예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 일제히 입을 닫았다. 대의명분이라는 웅장한 가면 뒤에 숨어 백성의 죽음을 방관하던 그들은 자신의 핏줄과 재산이 타격을 입자 그제야 전쟁의 공포에 벌벌 떨며 화의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묵시적으로 동조하기 시작했다. 조선 사대부들의 이념이 얼마나 얄팍하고 위선적인 이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인조는 완전히 넛을 잃었다. 외부의 구원군은 전멸했고 피난처는 함락되었으며 자신의 가족들은 적의 손에 찢겨나갔다.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무조건적인 항복뿐이었다. 주화파 최명길이 다시 붓을 들고 청군 진영에 보낼 항복 국서를 작성했다. 척화파의 거두 김상원이 통곡하며 그 국서를 찢어버렸으나 최명길은 조용히 찢어진 종이를 주워 모으며 말했다. 대감은 찢으시오. 나는 맞추겠소. 이 유명한 일화는 흔히 충신들의 비장한 대립으로 낭만화되지만 그 본질은 참혹하고 냉랭하다. 밖에서는 병사들의 손발이 썩어 들어가고 백성들이 적의 창칼에 도륙당하고 있는데 권력자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종이 쪼가리를 찢고 붙이며 도덕적 우월감을 다투는 자기 위안의 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가 망해가는 순간까지도 그들에게는 실질적인 생존 대책보다 역사에 자신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지가 더 중요했다. 홍타이지의 요구 조건은 자비가 없었다. 단순히 문서를 통한 항복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선의 왕이 직접 성문을 열고 걸어나와 청나라 황제인 자신에게 신하로서의 예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척화파의 주동자들을 결박하여 바칠 것, 명나라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명나라가 준 옥세를 반납할 것, 그리고 왕의 장자인 소현세자와 차남 복림대군을 심양의 인질로 보낼 것을 강요했다. 조선은 어떠 조건도 타협할 힘이 없었다. 정월 28일 인조는 홍타이지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500년 조선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의 주권과 군주의 존엄이 이민족의 발밑에 완전히 짓밟히는 절대적 굴복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월 30일 이른 아침 굶주림으로 뼈만 남은 남한산성의 병사들이 성벽에 기대어 초점 없는 눈으로 행궁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 끝에는 붉은색의 화려한 골룡포를 벗고 평민이나 죄인이 입는 짙은 푸른색의 남여미를 걸친 인조가 서 있었다. 왕복을 입고 항복할 수 없다는 승자의 오만한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정문을 놔두고 죄인들이 드나드는
서문을 통해 산성을 빠져나가는 인조의 발걸음 뒤로 수십일간 왕을 지키다 동상으로 죽어간 무명 병사들의 시신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 싸웠고 무엇을 위해 죽어갔는가? 부패한 시스템과 무능한 지도자가 빚어낸 거대한 늪 속에서 민중은 철저히 소모되었다. 산성을 내려가는 왕의 행렬은 삼전도에 마련된 청나라 황제의 수왕단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1637년 정월 30일 한강에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삼전도의 차가운 흙바닥 위에 조선의 16대 국왕인조가 엎드렸다. 9계단 위 황색 장막이 쳐진 수왕단의 꼭대기에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인조는 홍타이지를 향해 3번 무릎을 꿇고 9번 이마를 땅에 찝는 삼괴구고 두례를 행했다. 이마가 얼어붙은 땅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조선 사대부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던 성리학적 세계관과 중화 중심의 질서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 굴복은 단순히 한 군주의 치욕이 아니었다. 명분만 앞세우고 현실적인 힘을 기르지 않은 국가,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도 정작 그들의 생명은 지켜주지 못한 부패하고 무능한 지배 시스템이 맞이한 필연적이고 완벽한 파산 선고였다. 항복 의식이 끝나고 청나라 군대는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 민중에게는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지옥의 시작이었다. 홍타이지는 전리품으로 조선의 백성들을 요구했다. 청군은 철수하는 길목마다 살아남은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사냥했다. 밧줄에 묶여 만주심양으로 끌려간 포로의 수는 최소 10만에서 최대 50만 명에 달했다. 당시 조선 인구의 10분의 1이 짐승처럼 사슬에 묶여 이국 땅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다.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며 동상에 걸리거나 지쳐 쓰러진 자들은 가차없이 청군의 채찍에 맞거나 목이 잘려 강물에 버려졌다. 심양에 도착한 조선인 포로들은 거대한 가축시장과도 같은 노예시장에 내던져졌다. 여기서 조선 지배층의 추악한 이기주의가 또 한 번 적나라하게 폭로된다. 청나라는 돈을 내면 포로를 풀어주는 속환 제도를 허용했다. 그러자 조선의 고위 관료와 부유한 양반들은 자신의 아내와 자식, 며느리를 빼내기 위해 막대한 은화를 심양으로 쏟아부었다. 양반들이 경쟁적으로 뇌물을 바치고 몸값을 높게 부르는 바람에 포로 한 명당 몇 냥에 불과했던 속환 가격은 순식간에 수백, 수천 냥으로 폭등했다. 이 기형적인 인플레이션은 평민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은화 몇 냥을 만져보기 힘든 가난한 농민들은 속환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눈앞에서 가족을 포기하고 돌아서야 했다. 국가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지배계급은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혈족만을 구출했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민중의 희망을 짓밟았다. 신분제라는 시스템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철저하게 평민들을 착취하고 있었다. 그렇게 막대한 돈을 고향으로 돌아온 양반가의 여성들, 이른바 환양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다. 조선의 남성 지배층은 적국에 끌려가 정조를 잃었다는 이유로 이들을 가문의 수치로 취급했다. 사대부들은 청나라에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도망쳤던 자신들의 비겁함은 잊은 채 오직 힘없는 여성들에게만 성리학적 도덕률을 들이대며 이혼을 요구하고 자결을 강요했다. 국가가 힘이 없어 백성을 적의 아가리에 내던져 놓고도 그 상처 입은 생존자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 2번 죽이는 잔인한 폭력. 이것이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의 사회 시스템이 지닌 진짜 야만성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묘호란 이후 9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왜 양국은 결국 이토록 참혹한 전면전을 벌여야만 했는가? 조선은 정말 완전히 틀린 선택을 했던 것인가? 우선 조선이 명나라를 버리지 못했던 것을 단순히 시대착오적인 고집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1636년 당시 명나라는 비록 쇠퇴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그들이 언제 멸망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광해군 시절처럼 명과 후금 사이에서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이상적이었을지 모르나 인조 정권에게는 그럴 자유가 없었다.
인조반정 자체가 친명배금이라는 명분 위에 세워진 쿠데타였기 때문이다.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조는 후금과 타협할 수 없었고 외교 정책은 철저히 국내 정치의 볼모가 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진정한 패착은 명나라를 버리지 않은 것에 있지 않았다. 강경한 외교 노선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군사적, 경제적 능력을 전혀 기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괄의 난으로 북방 수비군이 괴멸되었음에도 군사제도를 개혁하지 않았고 백성을 쥐어짜면서도 식량과 무기는 비축하지 않았으며 전쟁이 터졌을 때 왕과 지휘관들은 성벽 뒤에 숨어 백성을 버렸다. 힘이 없는 강경로는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오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조선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반면 청나라의 시각에서 병자호란은 피할 수 없는 전략적 수순이었다. 홍타이지는 9년 동안 내부를 결속하고 몽골을 복속시키며 압도적인 힘을 키웠다. 힘이 약할 때는 조선이 명나라와 내통하는 것을 방관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국호를 대청으로 바꾸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려던 1636년에는 상황이 달랐다. 홍타이지는 조선을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새롭게 재편하려는 천하질서의 첫 번째 복속국으로 만들고자 했다. 홍타이지 입장에서 배후의 명나라를 맹종하는 조선을 그대로 두고 산해관을 넘어 중원으로 진격할 수는 없었다. 안보적 위협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신의 황제 등극을 거부하는 조선을 짓밟아 청나라의 위엄을 확립하려는 정치적 계산이었다. 외교적 협박만으로는 조선을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결국 압도적인 폭력을 동원해 조선의 정치 체제를 강제로 재설정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의 사대부들은 또다시 이념적 마취제에 취했다.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다 돌아온 효종과 서인 정권은 북벌을 외쳤다.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씻고 명나라의 원수를 갚겠다는 거창한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북벌은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하게 기득권 세력이 내부의 불만을 억누르고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군역과 세금으로 옥죄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도구에 불과했다. 그들은 겉으로는 복수를 외치면서 뒤로는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과 경제적 안정을 모른 척 향유했다. 민중의 고통에서 배운 것은 없었고 기득권의 위선은 전쟁 전보다 더욱 교묘해졌다. 병자호란은 선과 악, 혹은 단순한 오판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국가의 명운을 건 냉혹한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자신의 위치와 힘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자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대가였다. 병자호란은 단순한 오판이나 도덕적 타락만이 부른 비극이 아닙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명불론이 국가의 명운을 건 냉혹한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부서지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한 증명서였습니다. 남한산성의 차가운 돌벽과 삼전도에 얼어붙은 흙바닥, 그리고 심양으로 끌려간 수십만 백성들의 피와 눈물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자의 꼿꼿한 자존심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